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적폐청산을 열망하는 민심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도는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으며 시민들은 주말 동안 광화문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 촉구 서명을 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스 비자금 및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정권으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부정한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면 즉시 관계자들의 계좌를 동결해서 국고로 전부 귀속시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 및 사법 처리로 민심에 답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해외 소식입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철학과 교수이자 사회운동가 장 샬렘 교수가 14일 사망했다고 목수정 작가가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장 샬렘 교수는 세월호 유족들의 소르본 대학 강연, 영화 나쁜 나라 상영 및 위안부 할머니의 첫 프랑스 증언이 성사되도록 소르본 대학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고인은 통진당 강제해산의 반민주성을 소리 높여 국제사회에서 설파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발 더 앞서가게 하기 위해 줄기차게 애쓰셨습니다. 장 샬렘 교수의 사망에 애도를 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탄생기념일에 미국 내 종교 지도자들과 미국 대선 후보자였던 제시 잭슨 목사와 그레이스 김 목사 및 한미 종교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 기원 성명서를 14일 발표한 것을 성명에 참여하기도 한 심원천 박사가 알렸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로 하나 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남북이 호전적인 언어 사용 금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낡은 정전협정을 끝내고 북한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워싱턴 DC 미 의회 상원 빌딩에서 민주당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아담 스미스 하원의원 그리고 입양인 권리 캠페인이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위한 의회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약 3만 5천 명의 입양아가 시민권을 받지 못했고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은 2015년부터 2016년에 진행된 114차 미국 의회에 발의되었으나 회기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추방된 입양아들이 모국의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을 조명한 한국 정부의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습니다. 입양아의 상당수는 모국에 있는 가족들을 전혀 알지 못하며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을 두고 추방되어야만 했습니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모든 입양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입양인 권리 캠페인은 빠르면 이번 달에 이 법안에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송기자입니다. 정부의 한일 위안부의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한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위안부 할머님들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윤미향 대표님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윤미향 대표님은 1992년 정대협 간사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윤미향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처리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대협 및 네네. 할머니들의 입장을 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한국 정부가 2015 한일 합의에 대한 검증 조사 결과를 지난 12월 27일 발표를 했고요. 네, 그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5 한일 합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배제했고 또 그 내용으로도 절차로도 문제가 많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후속 조치를 하면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엔 반환이라는 박근혜가 만들어놨던 그 굴욕적인 합의의 결과물이거든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2015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10억엔 피해자들이 지금 그 굴욕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 10억엔을 국가 예산에서 편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그 발표에서 10억엔을 국가 예산에서 편성하겠다라든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밝힌 점은 진전된 그런 정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네, 피해자와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인 10억엔 반환이라든가 또 화해치유재단이 명확하게 2015 한일 합의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장 해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라는 어떤 방침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 정부의 발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는 당연하게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라고 촉구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법적 책임을 촉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든가 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소극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다. 여전히 일본 정부나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옹호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처리 방안 발표 이전에 문 대통령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오갔나요?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2015 한일 합의를 그렇게 일사천리에 그냥 해결해 버렸다면, 그리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증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교부 장관은 전국을 돌면서 피해자들을 만나왔고요. 또 대통령은 청와대로 직접 할머니들을 불러서 마찬가지 합의가 그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함께 할머니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배제하고 그런 합의를 체결해서 사과를 드린다라는, 보듬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무시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이 할머니들 직접. 네,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을 해서 그 할머니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의 입장이 그날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됐고요. 그날 뭐 피해자들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직접 할머니들의 그런 사과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명확하게 화해치유재단은 해산돼야 된다. 10억에는 일본 정부에게 반환돼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어쨌든 27년 동안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네, 누구보다도 그 현실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그 2015 한일 합의를 어쨌든 국가 간에 맺어진 합의임을 피해자들도 알고 있고, 네, 그런데도 그것은 해결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2015 한일 합의에서 이것으로 불가역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했던 그 한일 합의를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던 것, 공식 선언했던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효다. 이건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이번에 그 발표에서 우리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2015 한일 합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일 합의가 무슨 경제 협약이라든가 뭐
문구를 수정해서 달라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기본적으로 잘못되었고 절차나 내용상으로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폐기돼야 되는 것이고 네. 폐기돼야 되는 것이고 제협상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협상을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합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천 무효이고 오히려 일본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국 정부의 발표에서 다소 한국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던 것, 그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네. 여전히 화해치유재단 해산이라든가 그럼 10억엔을 일본 정부가 안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툭 던져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또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 과연 우리 한국 정부가 그걸 할 것인가라는 불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그동안 숱하게 할머니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직도 우리는 그 한일합의가 무효라는 그런 어떤 확답을 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들의 건강은 어떠신가요? 지금 굉장히 안 좋으시죠? 평균 91세가 넘으셨고요. 이제 31분이 지금 생존에 계신 상황인데 할머니들에게는 사실은 내일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네, 다른 질문으로 이전에 유엔에서 일본의 위안부 관련해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네네. 일본이 거의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았다고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유엔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있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국제 심리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또 기구이기도 한데 유엔에서는 95년부터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게 권고가 나왔어요. 네. 위안부 문제는 성노예 문제다라는 어떤 그런 인정과 함께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쟁 범죄로 인도에 관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이행해서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를 하는 그런 결의문이 채택된다라든가 또 보고서가 발표된다라든가 성명이 발표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권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권고는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역시 일본 정부의 국제적인 어떤 신의를 떨어뜨리는 그런 태도이다. 국제사회가 결국은 일본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활동이 있나요? 정대협에서? 네, 저희는 계속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아시아 피해자들의 연대회의도 지금 3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유엔 활동이라든가 피해자들의 어떤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서 사례집으로 엮어내는 작업들 또 아직도 그 전쟁터에서 실종되어서 귀국하지 못한 여성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진실 규명의 문제들 미래 세대들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과 교육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 활동해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은 한국의 낙태금지법 폐지를 위한 노력과 서명운동을 보도한 뉴욕타임즈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강간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낙태는 불법이고 한국은 제한적인 낙태금지법을 유지하는 몇 안 되는 세계적 부유국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낙태를 한 여성은 1년의 징역형 혹은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시술한 의사는 최고 2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여성 옹호자 그룹이 이 금지법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의 위헌성을 올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 개국이며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 개국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계속해서 낙태와 관련한 현실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가을 2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들이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찾기는 비교적 수월하다고 합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2010년에 16만 9천 건의 낙태 수술이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1000명당 16건인데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5개 고소득 국가들 중 10번째로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태로 기소되는 여성이나 의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이 중 25건만이 재판에 회부되었고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겨우 4건에 불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낙태금지법 철폐 촉구 옹호론자들의 주장도 보도했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법은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낙태가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한된 경우라도 여성은 자신의 배우자나 동거인에게 낙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낙태금지법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보복에 더 쉽게 노출된다는 것인데요. 한국 언론에 따르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남편 혹은 시댁 식구들이 낙태한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는 현재 한국 당국과 시민단체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는 여성과 태아의 권리에 대한 논쟁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원한다고 말하며 낙태 금지가 고비용 시술비 부담과 위험 수술을 해외 원정 시술 등을 만드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진성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심지어 느슨한 규제로도 여성은 그 법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태금지법이 여성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폐기 또는 개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외신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